교수님 연휴 때 예. 있었어요? 표 없어서 못 갔어요. 차가 없더라고요. 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두 분 뭐 하십니까? 연휴 때 차가 없어가지고 기차표가 없죠. 광클릭 해야 돼요, 그거요. 네. 요즘 열차가 한두 네. 종류가 아니잖아요. 너무 굉장히 많죠. 많아가지고, 예. 옛날에는 이제 무궁화호, 뭐 새마을호 이런 게 있었는데. 비둘기호도 있었어요. 비둘기호는 뭐예요? 모든 역을 다 서고 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2시간. 완행 중에 완행이죠. 웬일? 아니 지하철처럼 그렇게. 지하철이 그렇죠. 저는 이제 무궁화호부터로 시작을 무궁화호는 했는데. 돈 많은 사람만 탔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또 더 비싼 뭐 KTX, 네. 뭐 ITX, SRT 등 열차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철도 건설 이야기를 저희가 하려던 거죠. 저희가 방금 열차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무궁화호, KTX, SRT 뭐 종류가 다양한데 열차 종류에 따라서도 철도의 종류도 나뉜다면서요? 크게 이제 일반 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로 나누고요. 일반 철도는 무궁화호, 누리호, ITX, 새마을. 고속철도는 KTX, SRT 두 종류죠. 그리고 도시철도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하철, 그리고 경전철이 있죠. 지하철보다 조금 가벼울 경자서 보통 두 칸짜리. 요즘에 또 GTX 개통이 굉장히 뜨거운 예. 관심사가 있잖아요. GTX도 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2024년 3월 30일이죠. 수서와 동탄 구간인 GTX A 노선이 개통을 합니다. 오. 그 예측에는 2028년 4월 전 구간 개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처음 철도가 생긴 때는 언제였어요? 첫 철도는 1899년. 이게 이제 경인선이라고 그러죠.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개통했을 때 시속 30km가 최고 속도였거든요. 어머나. 근데 다 오바이트를 했어요. 빠르다고. 너무 빠르다. 귀여워.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너무 사람들 귀여운 것 같아요. 달구지 타고 다닐 때니까. 달구지. 1896년 고종 33년이죠. 고종도 굉장히 오래 왕하셨어요. 고종이 미국인 모스라는 그 JR 모스라는 사람에게 부설권, 네가 그러면 철도를 한번 건설해봐라 라고 미국인한테 먼저 줍니다. 일본은 철도 체계가 협궤식이라고 좀 좁아요. 이거 대신에 영국과 미국의 표준궤, 조금 넓은 거를 이걸 선택을 합니다. 하여간 이 건설 과정에서 이 철도 부설권이 모스에서 일본 회사, 일본인에게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스가 개인이잖아요. 철도 만들어야 되는데 no money. Why? Money give me. 했는데 본국에서 뭐 돈이 안 오는 거야. No money, no 철도가 돼가지고 그럼 일본이 그럼 와다시가 건설됐어. 그래서 갖고 간 거야 이걸요. 너무 다 알아듣겠어요. 이게 일본어와 영어가 나무한테 다 이해가 되죠. 다 이해되죠.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협궤, 표준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뭔가요? 이 철도가 달리는 철로의 폭이 네. 이게 나라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표준궤해서 1435mm, 그러니까 1.4m 정도 되는 거죠. 표준궤보다 폭이 넓으면 광궤, 좁으면 협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표준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광궤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는 러시아가 대표적이고 일본이 협궤를 쓰죠. 그래서 일본 지하철 여행 가서 타보시면은 이 좌석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 열차 자체가 좀 작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철도는 1800년대 후반에 또 일본이 그렇죠. 설계를 한 거잖아요. 일본에게 공사가 넘어가면서도 협궤가 아니라 표준궤가 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일본 제국이 한반도의 철도를 부설한 목표 자체가 대륙 침공, 특히 만주 시베리아 침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준궤를 쓰고 있는 중국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바로 부산에서부터 치고 만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이 있고 당시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부 장관이 이하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하영이 우리나라의 외교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미국 파고 하니까 미국의 표준궤를 밀어붙였다라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봤을 때는 앞에 대륙 침공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처음에 KTX 들어올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죠? 고속철을 우리가 도입을 하자. 저희가 깔아드리겠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철도 기술, 고속철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입찰을 했던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 프랑스,
독일, 일본. 일본은 신칸센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행복한 그런 고민이에요. 서로 막 신칸센을 깔아주시면 우리가 일본이 뭐 해주겠다. 네. 우리 독일에서 뭐 해주겠다. 뭐 소시지 많이 주겠다.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뭐를 제시했냐면은 1866년에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들어와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강화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의궤라고 있거든요. 예, 예. 외규장각 의궤. 딱 보니까 돈이 돼 보여요. 종이도 비싸 보이고. 중요해. 그렇죠. 그림도 왠지 뭔가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이거를 들고 가져갑니다. 그 의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왕이 직접 보는 정조든지 직접 보는 어람용 의궤가 있고 왕이 직접 안 보는 비어람용 의궤가 있는데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그 외교장각 도서 300여 권 이것이 바로 왕이 직접 봤던 어람용 의궤예요. 와, 근데 진짜 보는 눈이 있기는 있네요. 약탈한 건 약탈한 거지만. 당시 프랑스가 예. 외국을 침공할 때는 항상 고고학자를 데려갔어요. 가서 쓸만한 것 갖고 오려고 가져갔어요 이거를. 그렇게 약탈을 갔군요. 빼앗긴 거예요. 네네네. 당연히 받아와야 되겠죠. 받아와야죠. 당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고속철도를 팔기 위해 가지고 정말 올인을 한 상태였어요. 미테랑 대통령이 이런 말합니다. 떼제베를 선택해 주시면은 외규장각 의궤 돌려주겠다고. 당시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에서는 안 돌려준다고 했어요. 프랑스 국내법이 그런 게 있대요. 이걸 그냥 돌려줘 버리면 예. 싹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는 남는 게 없다고. 그래서 옥신각신 그런 협의 끝에 예, 예. 영구 대여한다. 주려면 그냥 줘야지 영구 대여를. 영구 대여한다. 예. 이런 방식으로 외교장각 도서를 몇 년 전에 우리가 전부 돌려는 받았어요. 근데 완전히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영구 대여요. 그리고 떼제베는 KTX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일 끝까지 붙었던 게 이제 독일의 이체. 그러니까 독일은 고속철도를 이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기술로 보면 이체가 뛰어났어요. 근데 그거 떼제베로 그 낙찰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책 돌려받는 것도 있지만은 기술 이전을 많이 해줬어요. 그 이후에 우리의 기술만으로 KTX 후속 모델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KTX 산천, KTX 이음 이런 것들은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을 하게 되죠. 특히 멋지다. 그래서 나중에는 네. 뭐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KTX 노선 그 이철 수주 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을 한 거죠. 네. 철도의 이야기를 저희가 쭉 나누다 보니까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다면 본격적으로 철도 건설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규모 공사인 만큼 건설 계획도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철도나 도로 같은 경우는 한번 뚫어 놓으면은 이거를 다시 없앨 수가 없으니까 건설 전에 교통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게 되죠. 최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 교통 수요를 예측을 하는데 옛날에 아날로그식으로 할 때는 최소 행정구역 단위별로 굉장히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 단위별로. 그러다가 요즘은 그 블럭 단위를 마음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 다 그냥 기계가 하니까 쉽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수요 예측도 요즘은 아주 선진화된 기법으로 세밀하게 그게 다 미리 예측을 딱 해서 거기에 최적화되게 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 무턱대고 만드는 건설한 게 건 아니죠. 없네요. 네. 저희가 건설 이야기를 하면서 또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철도에도 또 스마트 건설 예. 기술을 지난번에 우리 할 때 BIM, 요게 이제 건설 정보 모델링이라는 건데 이것을 철도에다 적용했을 때 또 효율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BIM은 이제 지난번에 했듯이 3D 모델링 네. 기반으로 해서 건설 전 단계에 걸쳐서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인데 네. 정부에서 BIM 활성화를 위해서 2030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의 BIM 사용을 의무화했어요. 그러면 철도도 대표적인 공공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 첫 단계로 올해 공공공사된 중에서 1,000억 원 이상 되는 대규모 공사에는 건축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에도 설계 시에 BIM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했고 철도 건설 산업은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점점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콘크리트 사용량 하나만 해도 이게 건물에 쓰는 게 있고 도로에 쓰는 게 있고 뭐 철도에 쓰는 게 있고 그런 전반적인 국가의 자재, 물량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또 우리가 무궁화호 KT
KTX만큼이나 또 많이 이용을 하는 게 매일 저희의 일상이죠.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지하철은 언제 개통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최초의 지하철은 지하철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에 개통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날 1호선 개통보다는 네. 다른 사건으로 그날을 기억을 해요. 뭐죠?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죠. 유경수 여사의 저격 사건이 하필이면 그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호선 개통식에서 테이프 끊고 국립극장에서 이제 그 개최가 된 8.15 광복절 기념식에 갔어요. 네. 그때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겹치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개통이기도 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개통식은 비움을 맞았지만은 이 종로선 처음에는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만 개통이 됐어요.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종로선이라고 불렀어요. 1호선이라고 안 부르고. 그 당시에 서울시가 가진 차량이 60량으로 시작을 했고요. 하루 열차 운행 횟수가 210회. 그래서 78년에는 차량이 294량으로 늘고 일일 열차 운행 횟수도 526회에 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쭉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은 좀 순탄치 못했고 또 비운과 함께 했지만 그래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을 해서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또 어떤 그런 지하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건설 기술이 또 해외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하철이 일단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도 플러스고 뭐 세계 여행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하철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해요. 깨끗해요. 시카고나 뉴욕 지하철 가봐요. 특히 뉴욕 지하철은 여기 지하에 내려가죠. 쥐가 이만해요. 진짜. 거의 돼지가 다녀요. 그리고 그 찌린내 많이 나요. 네. 그치? 일기 지하철이라고 하죠. 네.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이게 완성되기 전에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호선과 4호선 공사가 동시에 시작됨으로써 서울시는 공사가 진행 중인 2호선을 포함해가지고 사실상 3개의 노선을 동시에 건설한다. 인류 역사상 105km의 지하철을 동시에 건설한 나라는 유례를 볼 수가 없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참 이런 거 잘해요. 잘해요. 당시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소장 등 그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이제 서울 지하철 공사와 건설 현장을 방문해 놓고 unbelievable, 정말 기적이다라는 감탄했다고 하죠.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죠. 자기는 네. 쥐들이 있는데 돼지만한 쥐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철이 얼마나 좀 쾌적하고 좋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첫 단계부터. 서울 지하철 건설 전체 역사에서 신화처럼 내려오는 얘기에서 15cm 이야기라는 그게 어디냐 하면은 고터 고속터미널 네. 고터가 3, 7, 9 세 개가 환승을 맞아요. 하는데 네. 3호선 위에는 지하상가가 있고 그 유명한 고터 지하상가 맞아요. 그 지하상가 위는 이제 중앙 버스차로 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3개의 시설이 위에 있는데 그 밑에다가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요 딱 교체하는 지점을 공사가 이제 난공사가 된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요거를 좀 많이 띄우면은 그나마 좀 쉬운데 띄울 수가 없었던 게 그 네. 집안이 굉장히 연약 집안이에요. 거의 모래, 거의 한강 바로 변이니까. 와. 그러니까 이거를 띄워서 공사를 하면 밑에를 파다 보면 이게 이 집안이 이걸 못 받쳐주니까 네. 3호선이 내려앉는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한강변이라 너무 깊이 내려가면 침수 위험이 있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능한 한 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3호선 밑에 딱 15cm 요 정도 띄워가지고 9호선 천장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말이 15cm 면 15cm. 네. 우리 집 아파트 벽보다도 이게 얇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15cm면은 뭐 한 요 손바닥 그렇죠. 손바닥 정도잖아요. 하나 정도. 이 간격을 두고 건설을 예. 한 건데. 그래서 이제 특수공법이 어떻게 들어가는 만들 수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개발해낸 공법이 CAM 공법인 게 CAM. 캠. 그래서 셀룰러 아치 메소드라 그래가지고 지름 한 개별. 1m 정도 되는 예. 강관. 예. 강관을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넣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흙 파내면 돼요. 강관 박는 방법은 넣을 때 싹 넣듯이 뺄 때도 싹 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충격을 최소화하는 공법인 거예요. 문제는 이거는 다 위에 시설이 있고 밑에서 해야 되니까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우선 해야 되잖아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캠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에 따른 공법이 TRCM이라는 공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TRCM 공법이나 캠 공법 같은 거 이제 그 하천 밑에 공사하고 할 때 연약지방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별도의 공법인데 요 두 가지 공법을 동시에 써가지고
위에 시설이 3층이나 있는데 밑에 하나 지하철역을 9호선역을 새로 만든 거예요. 9호선 타시는 분들이 이걸 아실까요? 모르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타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네요. 이거는 우리나라 지하철 건설 역사에 정말 전설처럼 내려오는 예. 얘기입니다. 와, 9호선 탈 때마다 감사를 그러니까요. 하겠다 사람 좀 많다고 해서 뭐라고 네. 하시면 안 되거든요. 또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에는 지하철을 건설을 할 때 지하를 이렇게 깊이 파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지하철 건설하려면은 보통 15m에서 50m 사이.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나 뭐 이런 그 대구, 부산 이런 데 오면 다 고 깊이로 파요. 저심도는 이거보다 훨씬 낮게 5m에서 7m 정도 깊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이런 게 적고 이 저심도는 모듈식 개착 시공법.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도시철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시공공법인데 그래서 보통 지하 공간 시공처럼 땅을 먼저 파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위쪽에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훨씬 단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시민들한테 불편도 최소화되고 공사비도 줄고 그래서 광주광역시 2호선이 이 공법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철도 건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결국 이동은 인간의 예.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철도가 참 인간의 이동을 도와주는 너무너무 편리한 문명의 이익인데 거기에도 역시 건설 기술이 핵심으로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분이 약간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네. 무궁화호 가운데서 네. 식당칸, 지금은 사라진 식당칸이 있는 무궁화호가 있고 무궁화호 안에 또 노래방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심심하면 잠깐 우리 저기 역한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올까? 코너처럼 있어요. 코인 노래방이 있어요 지금도. 한번 그래요? 타보시기 바랍니다. 와. 아까 우리 낭만이다. 시작할 때 이제 비둘기호를 얘기했잖아요. 네. 정말 저는 철도하면 비둘기호예요. 왜냐하면 비둘기호는 창문을 이렇게 위로 여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손을 창틀에 놓고 밖을 이렇게 보겠죠. 어렸을 정말. 때인데 이게 약간 고장이 났나 봐. 네. 올라간 유리가 빵 내려오면서 손이 어렸을 때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손일이 줘 하면서 네. 드시고 계시던 네. 소주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요. 소독한다고. 네, 감쪽같이 났어요. 와, 신기하다. 참 우와. 그게 낭만인데 그게 아, 없었어. 그렇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비둘기 평화의 상징인데 평화의 말만 상징. 평화고 막 손장ጥ에 끼고 난리도 아니 그 옆에 있는 났지만 할아버지가 평화를 예.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네요. 꼬마의 손일이 줘봐라, 이 소주에 담궈봐라. 그런 낭만이 있기 낭만이 때문에 있네. 비둘기호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없죠. 없지만 어쨌든 무궁화호 안에서의 또 그런 낭만을 코너 한번 즐겨보세요. 네,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코너가 있으면 저희 건설다방에는 또 신청곡을 만날 시간이 있거든요. 네, 뭐, 어떤 곡으로 가볼까요? 기차와 철도에 관련된 노래는 굉장히 많아요. 은하철도곡이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오늘은 저희 세대에게는 네. 기차 하면은 이분 노래가 생각나요. 새벽 안개 헤치고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심고 꿈도 싫고 내 마음 모두 싫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멀리 뿌뿌. 아, 저도 알아요. 방실이. 몇 살이에요? 다 기억하시네. 제목이 뭐죠? 첫차. 아, 첫차. 네, 방실이님의 그럼 첫차 들으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커피 드시러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맞다. 무슨 알람이에요? 사장님 아직 알람 네. 못 받으셨어요? 저도 온 게 없는데. 지금 건설다방 업로드 됐잖아요. 설마 건설다방 아직 구독 안 하신 거 아니겠죠? 제가 건설다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야기만 잔뜩 하느라 까먹고 있었거든요. 예. 얼른 할게요. 예. 채널 홈에 들어가셔서 구독을 꾹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 건설다방 영상과 쇼츠가 올라올 때마다 휴대폰에 알람이 도착을 합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채널까지 찾아 들어올 필요 없이 업로드 될 때마다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맞아요. 구독 클릭 한 번이면 결제도 없이 무료로 구독이 가능하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 건설다방 꼭 눌러서 꼭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설다방과 함께 즐거운 건설 타임 하세요. 건설다방은 건설 기술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건설 기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